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독도에 관한 태도야말로 일본에서 우익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그 기점이라고 보면 돼요. 현대 일본 우익의 뿌리와 관련된 겁니다. 독도를 통해서 일본을 찌르는 한반도라고 하는 비수의 칼등을 찍을 수가 있다. 그 지점이 바로 독도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100년, 1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본 우익, 정치 주류 세력의 일관된 관점이에요. 과거 일본군을 훈련시켜주러 왔던 그 프로이센 육군 장교 클레멘스 메켈이 한반도 비수론을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사무라이들에게 설파했을 때부터 이것은 변하지 않는 일본의 관념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한반도를 공략하고 싶어하고 최소한 이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바로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독도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편대가 독도 상공을 날았다는 거 항공 영토로 간주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상 다카이치는 본인이 우익으로 성장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게 된 거예요. 즉 우리는 블랙이글스 편대에 독도 상공 날아 오케이 날게 해 라고 한 시점부터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강수를 들 거라는 걸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 딱히 화 안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된 일이거든요. 할 일을 했다 정도예요. 이 정도 액션은 우리 정부도 당연히 충분히 예상하고 블랙 이글스 편대를 움직인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 한일 관계가 충돌할 듯하다가 풀어진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법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준 지지를 좀 챙기라고 준 소소한 선물 같기도 해요. 물밑에서. 왜냐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다카이치 내각이 지속될수록 그것은 중일 갈등이 지속된다는 얘기고 격화된다는 얘기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한 발 빠져서 양 국가의 싸움을 구경하면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좋다라는 점에서 이 지점에서는 다카이치 내각과 요 정도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내각에 준 꽤 먹음직스러운, 꽤 좋은 뭐 식용유, 스팸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좀 와인 한 병 정도에는 선물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일본 고유의 영토다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네. 유사시 이 대한민국도 이 대마도 스시마 섬이죠 일본말로 하면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 사실 동의합니다. 저 이런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아주 그냥 뭐 막무가내 무식한 극우주의자구만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인은 진실을 좋아하는 낭만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요. 전략적인 거짓도 진실에 위배된다면 한국인은 반다인다기보다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의 부당한 압박에 진실을 외치는 걸로 대응하는 게 과연 현 시점 국제 관계에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겉으로만큼은 평화와 인류 공영이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겉멋, 공식적인 겉으로 드러낸 기조였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주먹질은 나쁘죠. 그죠? 네. 네. 하지만 상대가 때리면 이쪽도 때려야죠. 주먹질 자체가 나쁜 것과 이쪽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럼 우리도 10년, 20년 공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대마도에 대해서 압박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근거가 없지도 않아요. 그렇죠. 왜? 왜냐하면 고려말 조선 초에 그 대마도주 소씨 가문이 네. 분명히 저희는 조선의 신하입니다. 요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없지도 않다고요. 근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 자체를 존중하는 그런 한국적 기질은 낭만적이고 도덕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만하나 과연 그게 전략적으로 옳은 것인지 우리가 진실되다고 해서 우리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진실성을 인정해 주나요? 그런 적은 없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앞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본다면 이 일본 패싱을 하고 네. 시진핑가 어떻게 본다면 화해 무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내년에 이제 국빈으로 뭐 방문해라든지 약간 그런 구도를 만들어서 일본이 뒤통수를 맞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약간 일각에서는 사실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이 미국 안에서 뭔가 중국 같이 견제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데 앞서 뭐 나눴던 뭐 독도 발언이라든지 뭐 블랙 이글스 급유 거절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갈라지는 흐름을 보이니까 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액션을 취한 거다. 이제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양수겸장이죠. 일본을 압박하는 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고 그러면서 다카이치 내각이 지지율이 올릴 법한 건덕지를 던져주는 것은 양수겸장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이
미국의 힘으로 세계를 감았던 사슬을 끊고 있잖아요. 지금 나토의 사슬, 미국과 서유럽을 연결시켰던 대서양에 들여진 사슬도 끊고 있고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에서도 뭔가 손을 좀 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우리가 미국, 중국과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다 웃으며 악수하면서 끝냈다는 거. 저는 그래서 트럼프라는 미국 지도자를 세계가 만나기 전까지 그 전에 우리가 선진국 문턱을 딱 넘어섰다는 게 우리에게 커다란 다행이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 이글스 기름을 넣어주기로 했는데 그 블랙 이글스가 독도 상공을 날았다. 자기들 영토에. 그래서 기름을 못 준다 이거잖아요. 네.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독도가 왜 너희들 땅이냐. 첫째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평화적으로 그냥 그 에어쇼 가는 거 그거 기름 좀 넣어주는 그것도 못 주냐. 진짜 옹졸하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은 국제정치에서는 티포텟이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도 바로 그냥 대응을 했잖아요. 자위대 무슨 뭐 음악회 하는데 거기에 군대 그 군악대가 거기 참가하기로 했는데 그 캔슬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블랙 이글스는 올해 공중 급유기가 없어가지고 올해 못 나니까 중간에 급유를 해야 이제 에어쇼도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KF-21로 기종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27년, 28년 바꾸려고 그랬는데 앞당겨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너희들 기름 안 줘도 우리 기름 공중 급유하면서 이제 너희들 필요 없어. 그거 완전히 한 방 먹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의 논리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은 당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 기름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블랙 이글스 계속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뭐 그전에 대만을 격려해서 대만에서 기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는데 또 대만은 또 중국이 또 민감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전투기가 자국 땅에 이제 오는 거로 이렇게 번더만에 중국은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못 해준다면 우리 능력 있어 그렇게 안 해도 돼. KF-21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거 아마 내년부터 아마 KF-21로 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니들 기름 안 줘도 전혀 우리 아무런 뭐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바로 그렇게 반응해버린 거야, 한국이. 자, 그 다음에 독도 가지고 계속 물건 늘어지면 너희들하고 이제 군사협력 못해. 이렇게 우리는 나가면 돼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군사협력, 지소미아 그거 아쉬운 쪽은 더 일본이에요. 더 아쉬운 쪽은. 그거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 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제 쏘아 올리냐. 쏘아 올리면 바로 판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바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한국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날아가지고 어디 떨어지느냐는 이제 일본이 더 잘 알겠죠. 멀리 저 태평양 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떨어지는 지점 그거 우리가 뭐 굳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소미아는 거의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일본은 공유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뭐 일본한테 뭐 그렇게 군사 정보 그렇게 받을 게 뭐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한국이 뭐 기어오른다 그런 발언했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요. 이번에 저기 G20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거 봤어요? 봤어요. 네. 두 손을 잡고 내가 볼 때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안면이 있고 한번 또 만났던 분이고 하니까 제일 반가웠을 것 같아. 중국하고는 얼굴도 저를 안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됐고 어색한 상황이 됐고.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솔직히 이번에 미국하고 우리 저 관세 협정하면서도 우리가 미국한테 쓸 카드가 얼마나 많았어요. 압박 넣을 수 있는 카드도 많았고. 네. 미국한테도 그 정도 우리가 능력이 되는데 일본한테 그런 능력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에서 뭐 한국이 기어오른다 이딴 소리 입 밖에도 못 꺼낼 겁니다. 그리고 뭐 독도 가지고 자꾸 그러면 군사협력 같이 안 해버리면 돼요. 우리는 우리 자주국방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볼 때는. 미국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미 동맹 충분하고 그걸로 일본 없어도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계속 그런다면은 물론 협력하면 서로가 좋긴 하겠죠. 근데 일본이 계속 그런 식으로 독도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딴지를 걸면은 한국에서 독도 넘겨줄 가능성이 몇 % 있을 것 같아요? 없죠. 제로입니다. 제로. 공격이 오는 순간 한국은 동경에 미사일 날려버릴 거고 저기 대마도 그냥 점령해버릴 거고 네네. 그러고도 남는 게 한국일 거라 나는 봐요. 그걸 알면서도 그런다 그러면은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번에 그 블랙 이글스 그 기름 안 주기로 한 거는 그거는 정말 패착 중에 패착인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하고 저렇게 붙을 때 한국이 어쨌든 군사협력해주고 같이 뭔가를 같이 해나갔을 때 좋은 거지. 지금 그것 때문에 웬간한 건 지금 다 끊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제대로 한 건가?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은 아직도 자기들이 엄청난 대국으로 생각한 거예요.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결정 내린 사람 대부분 5, 60대들이에요. 60대, 70대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한국은 저 밑에 보이고 중국도 옛날에 자기들보다 6분 1도 안 되고 7분 1도 안 되던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물론 거기서 좀 중국이 좀 커졌다는 인식이 뭐 당연히 있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이 국력이 일본보다 월등히 크다는 걸 못 느끼는 것 같아. 그거는 잘못하면은 그건 국익을 망치는 거고 나라를 말아먹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자기보다 월등히 강한 상대하고 맞짱 뜰 때는 나름대로 뭔가 계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일본에 그렇게 무슨 승산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이 이제 일본을 도와준다. 뭐 그 하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런데 미국은 지금 트럼프 하는 거 보면요. 내가 볼 때는 여기 중국하고 일본이 전쟁이 나면 미국이 과연 개입할까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트럼프 대통령 때는 그래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사실 블레이글스가 그럼 왜 오키나와 거쳐서 이렇게 가려고 그랬냐. 이전 정부 때 중국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블레이글스가 해외 월드 투어를 할 때 먼저 가는 데가 어디였냐면 대만 까오슝. 대만 까오슝 공항에서 내려서 네. 급유를 받습니다. 급유를 받고 그다음에 그 필리핀이나 다른 동남아 거쳐서 저쪽 유럽 쪽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바이 에어쇼 때문에 가려고 했었는데 지난 정부 때 중국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너네 왜 자꾸 대만에 가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민감해하는 게 그거예요. 한국군과 대만군 간에 뭔가 이게 또가 뭐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베이징 가면 중국의 그런 이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사람들이 물어봤었어요. 왜 너네 공군 블레이글 팀 자꾸 왜 대만을 가는 거냐. 저도 얘기를 해줬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다. 그 비행거리가 그거밖에 안 된다. 거기서 급여를 못 받으면 딴 데를 못 간다. 그래서 가는 거다. 그 대만하고 뭐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다. 우리도 안 가고 싶다. 근데 우리 비행기가 그게 한계다. 거기까지가. 근데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지난 정부 때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 쪽으로 해서 동남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두바이 쪽으로 가려고. 근데 이제 독도 비행 때문에 사실 블레이글스 독도 전 사진도 갖고 있어요. 블레이글스 독도에서 나는 거 사진도 갖고 있는데 오래됐어요 그게. 근데 보니까 이게 제 추측입니다. 지난 정부 때 우리 군하고 일본 자위대하고 교류가 많았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제 제3국에서 미국 하와이에서도 여러 가지 교류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군 기지도 많이 이제 왔었고 그때 본 것 같아. 어디 사진 걸려 있는 거를. 보통 이런 거 하나씩 걸어놓거든요. 걸어놓거든요. 그래서 그 블레이글스가 독도 비행한 사진을 사실 일반에 오픈을 잘 안 해놨어요. 그런 민감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건데 이게 또 한미일 동맹에 약간 차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몰래 받았거든요. 그 사진을. 공군 아시는 분 통해가지고. 근데 이걸 어디선가 본 것 같아. 그리고 보통 이제 대외적으로는 공개를 안 하는데 기지에 하나씩 걸어놓거든요. 이렇게 멋있으니까 그걸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고 그래서 저기 보면 이게 참 우리나라하고 우리 군하고 자위대가 군 교류하는데 걸림돌이 항상 이런 거예요. 일본이 좀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하게 나오니까 우리도 교류하는데 이렇게 막히고 그래 니네가 안 해 그럼 우리도 안 해. 최근에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좀 자충수를 주는 측면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뭐 사실 독도 계속 걸고 넘어지면 우리도 뭐 말아도 걸고 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도 뭐 저기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나지? 쓰시마. 쓰시마 걸고 넘어지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머리 아픈 거예요. 좀 한국하고 일본하고 뭐 외교적 군사적 협력이 있으면 이게 한미일 동맹이 공고해지는데 이런 이제 영토 관련된 우리는 사실 이제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자꾸 일본이 걸고 넘어지니까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제 과거사 문제는 그래도 이제 조금 덜한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 보니 군사적 협력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일본이 뭐 적을 만들면 좋지 않을 텐데 중국이랑 안 좋은 상황에서 한국이랑도 척을 두면 좀 안 좋을 텐데. 이게 미국에서도 그런 뭐 코미디에 나오잖아요.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은 서로 싫어한다고.
그렇잖아요. 서로 싫어하잖아요. 유럽은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저한테 갑자기 너 중국 사람 아니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화내잖아요. 기분 나빠져. 네. 다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내재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요것도 좀 제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럼 왜 일본의 우익들은 대만 유사시 일본 무력 개입을 이렇게 지지를 할까? 이제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대만 여행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사실 이제 대만 특히 타이베이를 많이 가요. 그 많이 가는 이유가 뭘까?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대만은 저도 자주 가봤지만 타이베이 가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총통부 건물이 있습니다. 대만은 보통 이제 대통령을 이제 총통이라 그러니까. 네. 그게 옛날 일본 식민지 시절 총독부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지금 총통부 건물 주변으로 여러 가지 행정 관청들이 있어요. 뭐 외교부도 있고 저는 이제 다 가봤는데 외교부도 가보고 했는데 건물들이 다 일제시대 건물들이. 그래서 일본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만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식민지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그게 잘 모르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면 그 과거 그 찬란했던 일본 제국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익들 입장에서는 대만하고 끈끈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그러니까 중국이 왜 일본을 저렇게 때리냐. 물론 이제 이 발언도 큰 문제지만 이것도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 가운데서 그 해양 세력이 중국을 이렇게 완전히 장악했던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냐? 일본. 그렇잖아요. 중일 전쟁 때 그렇죠. 네. 사실상 근데 뭐 그 전에 뭐 영국이나 미국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중국 대상으로 더 민감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더 민감하고 실제로 그 이제 일본 우익들이 대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이제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도망쳐서 대만으로 왔잖아요. 근데 중국 그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중국 본토에 있을 때 특히 일본 제국군 전범들에 대한 처리를 굉장히 관대하게 해줍니다. 관대하게 처리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졌지만 되게 좋은 감정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중국에서 싸웠던 일본군들이 뭐 도망쳐서 이제 물론 일본을 다 가긴 했지만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도 장개석은 그래도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한 가지로는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중국 본토를 침략했던 해양 국가가 일본이었잖아요. 장개석이 대만을 도망가면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 그때 이제 장개석은 그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다시 내가 본토 수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당시 일본 제국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일종의 군사 고문단을 만들어서 막 여러 가지 작전을 짰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그 일본 우익들이 대만에 갖는 감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그 유사시 무력 개입은 사실 그 일본의 생명선이에요. 사실 대만이.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해협이나 대만 주변 지역이 전쟁터가 되면 당장 수출입에 영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일본 제국 시절부터 식민지를 했던 걸 보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일본은 해양 진출 위해서는 대만이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였고 대륙 진출 위해서는 한반도를 접수해야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런 심리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